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윌에서 물류관리사 보관화영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보관화영론을 어떻게 공부해서 쉽게 합격할 것인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류관리사 한 번에 합격해야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년에 시험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한 번 보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합격하실 것인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관화영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5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쉬운 과목이 보관화영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 범위가 좁고 나왔던 내용들이 늘 나왔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 기본 이론 학습하시고 또 그에 대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합니다. 빈출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도 한 8문제 내지 많이 나올 때 13개까지 나왔었는데 보통 한 10개 내지 11개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되게 재고 관리에서 경제적 주문량, 재주문점, 안전 재고, 또 경제적 생산량 이런 거 구하는 문제인데 공식이 있고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나오는 겁니다. 공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 계산 문제 나오고 또 근데 저 수요 예측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지수평활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 추론해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면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수학 굉장히 어려웠던 거 했었는데 이런 기억이 나면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산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최근에 물류 흐름과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좀 시사적인 것들이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들 이런 개념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 물류 정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특히 물류에서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죠.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물류 정보 관련된 건데 물류 관리론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보관화영론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가끔 또 한두 문제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에듀윌 물류관리사 수험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런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론과 문제를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들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과거의 기출문제들입니다. 그 문제가 또 나오니까 또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 핵심 요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대개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이제 가장 핵심만 추려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 핵심 요약 특강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 풀어보고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대부분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 내용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엄선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시험 문제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충분히 연습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의 문제부터 기출 문제를 또 충분히 풀어보면 합격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대로 공부하시고 따라오시면 적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화영론은 또 다른 과목과도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범위가 좁다 보니까는 결국 물류관리론의 일부 중첩이 되고 화물 운송론에도 일부 중첩이 돼가지고 다른 부분과 많은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다지고 좁은 범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 중점을 맞추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또 자주 나왔던 내용들 이거 중심으로 이제 제가 안내할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특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잘 보셔야 될 것이고 반복 그리고 이해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은 암기를 해야죠. 근데 공식 같은 것들은 암기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계산 문제도 나왔던 문제 한두 번씩만 풀어보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보관, 하역론. 원래 우리가 물류의 기능 중에서 운송, 보관, 하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보관하고 하역을 다룹니다. 자, 보관론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기서 약 60%가 나오고 하역론에서 4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기출문제 내용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다. 물론 이제 문제 유형은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출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지 1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나왔던 문제만 몇 가지 풀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 내용 그대로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오히려 반가운 문제입니다. 답이 딱 떨어지고 하니까. 시험 보고 나서도 내가 이거 맞았다 틀렸다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인데 원래 국가 자격시험은 난이도가 초급 수준이 30, 중급 수준이 40, 고급 수준이 30.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출제자에게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30, 40, 30. 그렇지만 실제로 나오는 문제 보게 되면 어떠냐. 초급과 중급이 거의 90%입니다.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문제, 10%인데 그나마 그것도 고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왜냐면 고급 수준의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 진짜 혀를 내두르고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고급 10%라고 하는 것도 거의 중급이나 초급 수준에 대부분 다 걸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하시고 편하게 시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 체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보관이나 하역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 설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림까지 나와요. 그림이나 사진까지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뭐 탑 핸들러라든가 탑 핸들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역기기, 또 컨베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컨베이어들 그림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말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물어보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자, 팝업 롤러 컨베이어가 있다.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 설명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 보관이나 하역에 이용되는 기기, 설비. 그래서 뭐 하다못해 크레인이라든가 크레인 또 지게차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항만 하역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 항공 하역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뭐 돌리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자, 그림과 함께 그래프, 사진과 그래프가 아니라 사진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또 제가 이제 필요하면 뭐 사진이 약간 불명하다 싶으면 그 네이버 사전에 그게 또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여러 가지 물류 기기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 사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림 통해서 한번 또 추가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게 구매와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구매 관리도 나오는데 구매 관리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별거 없습니다. 구매 관리에서 집중구매, 분산구매 그 차이 물어보는 게 거의 2번에 1번은 나옵니다. 말은 구매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집중구매, 분산구매 그 차이점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고 관리는 여러 가지 뭐 전기발주, 정량발주, 그 다음에 투빈법, ABC 분석 이것도 중심으로 나오고 또 재고 관리 관해서 뭐 재고 비용이 뭐냐 또 한 가지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 경제적 생산량 구하는 문제 늘 나오는 내용들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 보관 하역의 개념 또 기능, 보관의 기능이 뭡니까? 보관의 기능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물류관리론에도 나오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반복해서 시험에 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것들. 또 보관의 원칙 참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관의 원칙 10가지 잠깐 좀 볼 건데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창고관리 시스템 WMS가 있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도 거의 한 13%.
그다음에 이제 보관의 원칙이 있지만 보관의 원칙 말고도 여러 가지 보관의 합리화라든가 하역의 합리화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나오고요. 특히 하역 합리화의 원칙. 자, 보관의 원칙도 많이 나오지만 하역 합리화의 원칙, 또 포장 합리화의 원칙 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유닛 로드 시스템하고 관련해 가지고 팔레트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늘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 앞부분 내용인데요. 잠깐 이런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관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관의 정의가 나옵니다. 보관, 스토리지라고 했는데 저장이 아닙니다.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보관이에요. 보관은 뭐의 약자죠? 보존 관리 약자입니다.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보존하고 관리한다 해가지고 보관이에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은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서 대개 보관 어디서 이루어지죠?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죠. 물류센터나 창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품질, 수량을 유지를 해야 돼요. 보관이니까 보존 관리란 말이에요. 자, 품질을 갖다 유지해야 합니다. 수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관리하에서 일정 기간 저장, 방치하는 것이다. 약간 좀 어색한 표현이죠. 방치한다는 말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방치한다. 근데 이 정의가 어디 나온 거냐 하면 한국산업표준 KST입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KS인데 물류와 관련된 게 T예요. 예전에는 KSA 해가지고 썼던 건데 지금은 물류는 KST입니다. 가지고 KST 0001 해가지고 물류 일반에 나와 있는 보관의 정의예요. 방치한다는 말 마음에 되게 안 드는데 이거는 누가 이 표준을 갖다가 할 때 문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치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존 관리인데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 표준에 대한 정의에 나온 내용이니까 보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는 거,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거,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한다, 방치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니까 결국 무슨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면서 시간적으로 수요 공급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급 관리가. 자,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뭐요?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연계돼 가지고 흐름 파악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늘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관의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보관의 기능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보관은 시간적 거리를 조정해 가지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죠. 자, 물자 이게 생산과 소비 간에 시간적 거리를 조정해서 적시에 원료 및 부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품을 수요에 부응하여 출하하는 거죠. 수요가 있으면 보관하던 걸 갖다가 피킹해가지고 출하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높이는 이런 기능도 수행합니다. 일종의 마케팅 기능이죠. 마케팅. 수요가 나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수요가 밝혀지면 그때 출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건데 가장 초보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늘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음에 보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관의 원칙입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자, 통로를 마주보게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로가 있으면 통로를 갖다가 지게차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여기다가 입고하고 또 여기서 출고해가지고 들고 나가고 통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마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관하죠. 이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통로를 서로 마주보게 보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고 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가지고 창고 내에서 제품에 입고 지게차로 들어가서 입고도 하고 여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출고하기도 하고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죠.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작업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양쪽에 렉이 있어가지고 양쪽에 렉에 보관하고 있으면 작업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특히 이제 그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은 창고 레이아웃 설계, 창고 배치죠. 창고 내부에 여러 가지 설비를 배치할 때 창고 레이아웃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시간이 오래되면 부패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마모가 된다던가 감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 원칙이죠.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는 원칙. 그래서 특히 물품의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재고 회전율 뭐죠? 평균 재고분의 매출액이죠. 평균 재고분의 매출액.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창고에 들어왔는데 많이 팔리면 계속 들어온 물건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회전율이 낮으니까는 뭐예요? 한번 들어온 다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걸 갖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내보내야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낮은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 게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는 물품.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구식이 되잖아요. 유행을 지나고. 자, 유행을 타던 것이 유행이 지나고 디자인이 새로 바뀌니까 또 옛날 거 안 팔리고. 그러니까 안 팔리기 전에 얼른 내보내야죠. 그래서 디자인이 자주 변경되는 물품, 또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물품, 보관 시에 파손이나 감모가 발생하기 쉬운 물품,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게 선입 선출의 원칙입니다. 보관의 원칙 거의 매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또 앞에 두 가지입니다.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과 선입 선출의 원칙 빠지지 않죠. 이거 말고는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 쌓기의 원칙. 자, 쌓을 때 높이 쌓아야만 뭐예요? 창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해가지고 뭐예요? 보관 중인 화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명료성의 원칙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위치를 갖다 표시합니다. 랭마다 선반마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뭐예요? 매뉴얼을 만들면 새로 작업하는 작업자의 경우에도 뭐예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어디에 어떤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지 이런 걸 위치 표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자, 회전율을 감안해 가지고 회전율이 높은 자주 출고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출입구 가까운 데 보관해야죠. 반면에 회전율이 낮은 제품들 한번 들어오면 상당 기간 동안 안 나간다. 창고 안쪽에 깊이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에 따라서 보관 위치를 정한다는 거죠. 자,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동일한 품종의 제품은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그와 뭔가 유사성 있는 제품들은 가까운 데 보관한다는 거죠.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자, 중량 특성의 원칙. 중량,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하부에 보관해야죠. 무게가 많이 나가면 하부에 보관하고, 무게가 가볍거나 크기가 작으면 높은 데 보관하고, 이게 중량 특성의 원칙이고, 형상 특성의 원칙입니다. 형상에 따라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화된 물건이 있거나 제품화된 물건이 있다. 표준화된 물건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렉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형상이 약간 특이한 것들은 그 형상에 맞게 보관하라 이겁니다. 형상 특성의 원칙. 그런데 렉 같은 경우에도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죠. 파이프 같은 것들은 일반 렉에 보관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파이프를 위해서 뭐예요? 캔티레버 렉, 외팔거리 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이 몸통이 벽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가지고 형상 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보관 물품의 형상에 맞게 보관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선후 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보관하라 이겁니다. 먼저 나갈 거, 나중 나갈 거 잘 파악해가지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인데 이건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긴 문제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갖고 안 집어넣었지만 뭐 되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박스에 한 5가지 정도 제시한 다음에 5가지 정도 제시하고 설명 붙여놓은 다음에 맞는 거로만 짝지어진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문제 하나가 꽤 길어요. 길지만 뭐요? 늘 나오는 내용들. 그래서 매번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보관의 원칙. 이것뿐만 아니라 하역에서는 하역 합리화의 원칙. 포장에서는 포장 합리화의 원칙. 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관의 원칙 같은 것들. 뭐 간단하게 이제 내용 중에서 제일 앞부분 나온 내용 자, 2가지 한번 샘플로 살펴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도 나와야 아주 간단하게 다음 중 보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이 뭐냐. 보관의 기본 원칙이 아닌 거. 지금 우리가 10가지 봤죠. 아니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작업자 안전의 원칙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중량 특성의 원칙, 선입 선출의 원칙, 형상 특성의 원칙,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 있죠. 작업자 안전의 원칙은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다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역과 관련된 거죠. 화물을 취급하는 하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래 나왔던 거 이 문제 어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하시고 한 번에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자 안전의 원칙은 뭐 오히려 우리가 하역과 관련되는 원칙인데 하역 합리화의 원칙에 또 이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 집어넣은 건데 없는 걸 집어넣었을 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거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보관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하역 합리화의 원칙에 관련되는 원칙 하나 집어넣습니다. 슬쩍. 그럼 이 문장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봤던 건데 약간 헷갈리죠. 그렇게 내야 잘 내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설명을 붙여놓고 잘못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것도 흔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안에다가 쭉 제시한 다음에 틀린 거로만 짝지어진 거, 바른 거로만 짝지어진 거.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 유형으로. 이게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보려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선입 선출의 원칙이란 먼저 입고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으로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맞죠? 수명 주기가 짧을 때는 먼저 들어온 거 빨리 먼저 내보내야죠. 이번에 위치 표시의 원칙. 물품의 보관 장소에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랭마다 아니면 선반마다 특정한 부호를 표시해가지고 뭐예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입출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 보관하고 있는지 쉽게 알면 피킹 작업이 아주 쉬워지잖아요. 세 번째,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 이게 회전율이죠. 입출고 빈도가 회전율이죠. 그래서 입출고 빈도의 정도에 따라 물품의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입출고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는 겁니다. 맞죠? 4번. 자,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한 거리와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량에 따라 웨이트에 따라.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가 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출입구가 가까운 데 보관해야죠. 그래야 피킹도 쉽게 이루어지죠. 이겁니다. 형상 특성의 원칙. 표준화된 물품은 형상에 따라 보관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물품은 렉에 보관한다. 바뀌었죠? 자, 표준화된 물품은 어디에? 렉에 보관합니다. 반면에 표준화되지 않은 물품은 형상에 따라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답 보이시죠? 5번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상당수가 그래요. 문제가 꽤 긴 문제가 나온다. 이것도 꽤 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보다 더 긴 문제도 많지만 자,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4번이나 5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다.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된다. 이럴 때
기문제가 나왔다. 이럴 때는 4번이나 5번을 먼저 읽어보세요. 4번이나 5번 중에서 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보시라는 얘기. 1번부터 읽지 말고 거꾸로 보시면 답을 더 시간 절약하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비밀에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일단 1, 2, 3, 4, 5번 나왔는데 5번에 숫자가 들어있다. 먼저 확인해 보면 대개 거기서 틀리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물관리사를 갖다가 책도 쓰고 여기저기서 특강도 하고 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 점들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또 추가로 비법을 풀어놓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기본 이론 문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핵심 요약 정리하시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합격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